이 나쁜 놈아. 죽어서도 엄마 고생시키고. 영정사진을 향해 하얀 소금이 흩뿌려지는 순간 장례식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고인을 향한 욕설과 함께 소금을 뿌리는 며느리. 그 모습을 지켜보는 73세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30년간 쌓여온 분노가 서려 있었는데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조문객들이 당황해서 사과하는 가운데 며느리 최미영은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목소리로 죽은 남편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죠. 평생 나를 괴롭히더니 죽어서도 이 모양이야. 장례비만 얼마나 드는데. 그 순간 73세 시어머니 박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것을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과연 이 며느리는 누구이며 왜 죽은 남편에게 이런 끔찍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만 보던 시어머니가 30년 만에 시작한 복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선 한편의 완벽한 복수극입니다. 73세 할머니가 악독한 며느리에게 어떤 응징을 내렸는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믿기 힘든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도 박순자 할머니는 아들 철수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73세의 할머니에게 50대 한창 나이의 아들을 먼저 보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죠. 철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옆에서 며느리 최미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죽은 사람 붙잡고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이제 그만 정리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미영은 300만 원짜리 샤넬 자켓을 입고 500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든 채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고작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녀의 모습에서는 슬픔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미영의 손톱이었습니다. 붉은색 매니큐어가 선명하게 칠해져 있었거든요. 한국 전통에서 상중에는 화려한 치장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인데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조문객들도 다 갔으니까 이제 영정사진도 치우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순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아직 49제도 안 지났는데 뭔 소리냐? 철수가 내 남편이었잖니. 남편이긴 했죠. 하지만 이제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언제까지 매달려 있을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미영이 갑자기 부엌에서 소금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나쁜 놈아. 살아서도 말썽, 죽어서도 말썽. 철수의 영정사진을 향해 하얀 소금을 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줌, 두 줌. 영정사진 위로 소금이 쌓여갔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야 자유롭게 살 수 있겠네. 장례식장에 남아있던 몇몇 조문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저럴 수가. 하지만 미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목소리로 죽은 남편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어요. 평생 엄마 바라기로 살더니 죽어서도 엄마 붙잡고 있어? 정말 한심해. 장례비만 얼마나 드는데 3천만 원이나 들었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49제까지 해달라고? 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여자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들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왔습니다. 미영의 욕설은 계속됐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해봤자 뭐해? 결국 먼저 죽었잖아. 이제 나는 자유야.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미영은 영정 사진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 줌의 소금을 더 뿌렸습니다. 저 세상에서도 엄마 밑에서 꼼짝 못하고 살아라. 순자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휩쌌지만 73세의 나이에 며느리와 몸싸움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30년간 준비해온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미영아. 순자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너 이제 후회하게 될 거다. 미영은 비웃었습니다. 후회요? 제가 뭘 후회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자유롭게 살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도 세상을 떠났고 이 악독한 여자가 마지막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30년간 준비해온 복수의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순자 할머니는 서울 외곽 구로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이 이제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방 크기는 고작 4평, 화장실과 부엌이 붙어있는 고시원 수준이었죠. 이게 뭐람?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물, 그리고 며칠 전에 사둔 계란 2개가 전부였습니다. 쌀도 바닥났고 라면도 하나 남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낡은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화장실 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죠. 겨울에는 난방비가 아까워서 전기장판만 켜고 지내야 했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이 모양이 됐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용돈이라도 줬는데 30년 전까지만 해도 강남에 5억짜리 아파트와 상가 건물 2채를 소유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어요. 내일 먹을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반면 그 시각 며느리 최미영은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50평 아파트의 거실 벽면에는 80인치 LG OLED TV가 걸려 있었고 이태리산 가죽 소파에는 샤넬과 루이비통 가방들이 놓여 있었죠. 드디어 자유다. 미영은 아이폰 14 프로로 자신의 SNS에 올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목에는 2천만 원짜리 까르띠에 시계가 반짝였고 목에는 500만 원짜리 미키모토 진주 목걸이가 우아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프랑스산 샴페인 돔 페리뇽이 놓여 있었어요. 한 병에 30만 원이 넘는 고급 샴페인이었죠. 이제 정말 내 인생이야. 미영은 샴페인을 따라 마시며 행복해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녀는 마치 축제를 벌이는 것 같았어요. 침실에는 명품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샤넬,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 옷장을 가득 채운 명품들의 가치만 해도 수천만 원에 달했어요. 내일은 백화점에 가서 새 가방을 사야겠어.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제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순자 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아들 철수가 결혼할 때 순자 할머니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아들 명의로 넘겨주었거든요. 아들이 부인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1993년 당시 강남 아파트 값은 지금의 5억 원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어요. 상가 건물까지 합치면 총 13억 원 상당의 재산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아들에게 모두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며느리 차지가 되어버렸죠.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이 맞았지만 30년간 모든 것을 내어준 시어머니에게는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냉장고에서 비싼 와인을 꺼내 마셨습니다. 한 병에 80만 원짜리 프랑스 보르도 와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원룸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겠지? 자업자득이야. 누가 아들만 키우라고 했어? 미영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더 고생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새 출발을 해야 하니까요. 미영이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을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73세 노인을 길거리로 내몰았죠. 짐은 최소한만 가져가세요. 이 집 짐들은 다 제 거니까요. 심지어 순자 할머니가 평생 아끼던 가구들까지 가져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옷가지 몇 벌과 사진 앨범만 가져갈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새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미영은 시어머니에게 연락처까지 차단했습니다. 마치 30년간의 인연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정신은 누구보다 또렷했거든요. 30년 동안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관찰해온 그녀에게는 확실한 승부수가 있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나를 이렇게 무시했다는 것을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 순자 할머니는 작은 노트에 복수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증거들, 미영의 약점들, 법적 허점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그녀에게는 미영이 상상도 못할 강력한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1993년 봄, 순자 할머니는 43세의 한창 나이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강남구 논현동의 35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압구정동에 상가 건물까지 가지고 있는 제법 부유한 여성이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순자 할머니는 아들 철수 하나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죠. 철수야, 이제 내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만 하면 엄마는 소원이 없겠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가 예쁜 신부감을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철수가 데려온 미영은 당시 22세의 꽃다운 처녀였습니다. 키가 168cm로 크고 얼굴도 예뻐서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가 될 그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철수 오빠 잘 돌보겠습니다. 미영은 정중하게 인사했고 순자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이쁜 아가야,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철수가 좋은 아내 만났구나. 그날 순자 할머니는 미영을 위해 한정식을 차려줬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잡채,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집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미영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순자 할머니는 더욱 흐뭇해했어요. 앞으로 자주 와서 같이 먹자.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아끼는 아름다운 가족이 될 것 같았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순자 할머니는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우선 신혼집부터 마련해줬어요. 철수야, 내 아파트는 엄마가 사줄게. 신혼부부가 전세나 월세 살면 안 되지.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살던 논현동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상가 건물 위 작은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선뜻 내준 것이죠. 결혼 자금으로도 5천만 원을 내주었어요. 1993년 기준으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생 초봉이 100만 원 정도였던 시절에 5천만 원이면 4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었거든요. 어머니,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미영은 사양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돈을 보는 그녀의 표정에서 순자 할머니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괜찮다, 이쁜 아가야. 우리 철수 잘 부탁한다. 결혼식은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웨딩드레스는 200만 원짜리로 맞췄고 피로연 비용만 800만 원이 들었어요. 모든 비용을 순자 할머니가 댔습니다. 철수야, 내 아내 잘 모셔라. 어머니가 이 정도로 지원해주는 것도 다 너희 둘이 행복하라고 하는 거란다. 신혼여행비로도 300만 원을 내줬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고 했죠. 하지만 결혼 후 미영의 모습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결혼한 지 한 달 후였어요. 어머니, 저희끼리 살고 싶어요. 신혼부부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좀 그렇잖아요. 미영은 시어머니를 새 집에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위해 참았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젊은 부부가 독립하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한다. 순자 할머니는 상가 건물 위 작은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15평짜리 방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미영의 본성은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가 부족해요. 철수 오빠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어요. 결혼한 지 반년 만에 미영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철수의 월급이 200만 원이었는데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미영은 명품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샤넬 가방 하나만 사면 안 될까요? 친구들이 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서. 순자 할머니는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때부터 미영의 돈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옷도 사야 하고 화장품도 사야 하고 결혼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어요. 어머니, 철수 오빠 차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차는 너무 오래됐어요. 어머니, 집 인테리어도 좀 바꾸고 싶어요. 친구들이 오면 부끄러워요. 순자 할머니는 매번 돈을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행복해야 아들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미영의 태도는 점점 더 건방져졌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오셔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네요. 요즘 시대에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죠. 순자 할머니는 시골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였어요. 하지만 미영은 시어머니를 무시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30년 전 그 시절, 순자 할머니는 미영의 본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30년간 관찰한 결과 미영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악독한 여자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2023년 3월 15일,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철수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조깅을 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거든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저녁은 혼자 드세요. 철수는 미영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어요. 혈압도 정상이었고 당뇨나 심장병 같은 지병도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철수는 회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회의가 일찍 끝났어. 금방 집에 갈게. 알았어요. 저녁은 준비해 둘게요. 미영의 대답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달랐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저녁 8시 철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생했어. 저녁 먹자. 미영이 차려준 저녁상에는 철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갈비찜, 김치찌개, 나물 반찬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었습니다. 오늘 웬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줬어? 그냥 당신이 요즘 힘들어 보여서. 철수는 기분 좋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음식 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약간 쓴맛이 났습니다. 여보, 이 김치찌개 맛이 좀 이상한데? 그래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미영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김치찌개를 먹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은 후 철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왜 이러지? 철수는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나 좀 이상해. 머리가 어지러워.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일찍 자요. 미영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아프다고 하는데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밤 10시경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여보, 갑자기 가슴이 아파. 철수는 거실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미영의 반응이 너무나 차가웠던 것입니다. 119에 신고해야겠네. 미영은 마치 남의 일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데도 옆에 가서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멀찍이 서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죠. 여보, 도와줘. 너무 아파. 철수가 간신히 말했지만 미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19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주소는? 미영의 목소리에는 전혀 급박함이 없었어요.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일인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했을 때 철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급성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참 갑작스럽네요. 특별한 지병도 없으셨는데 담당 의사도 의아해했습니다. 철수는 평소 건강했거든요.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어요. 정기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5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죠.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미영은 대답했습니다. 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좀 힘들어했어요. 미영은 교묘하게 시어머니 탓으로 돌렸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미영의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례 절차를 빨리 진행하려고 했죠. 빨리 끝내고 정리해야죠. 너무 오래 끌면 돈만 더 들어요. 3일장으로 하면 안 될까요? 5일장은 너무 길어요. 순자 할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이제 받아들이셔야죠. 그러던 중 순자 할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 김아주머니가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순자야, 너희 며느리가 철수하고 그날 밤에 엄청 큰 소리로 싸우더라. 뭔가 던지는 소리도 나고. 김아주머니는 벽이 얇은 아파트에서 들린 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그만해, 제발 그만해. 라고 소리치는 것도 들렸어. 그 후에 갑자기 조용해졌는데 다음날 보고 소식을 들었지 뭐야. 더 충격적인 증언도 있었어요. 미영이가 이제 끝이야. 라고 소리치는 것도 들렸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순자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미영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닐까요? 다른 이웃 박 아저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그날 밤 11시쯤에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 깨지는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는 조용해졌는데 아침에 응급차가 왔더라고요. 미영 씨가 119에 신고할 때 너무 침착했어요. 보통 남편이 응급 상황이면 울고불고 하는데 미영 씨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더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더욱 의심스러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철수가 죽기 일주일 전 미영은 대형 생명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보험금이 20억 원이나 되는 거액 보험이었어요. 철수도 모르게 몰래 가입한 것이었죠. 보험 설계사의 증언에 따르면 미영은 매우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원했다고 해요. 남편이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죠?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미영의 질문이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미영이 철수의 생명보험금 20억 원을 받기 위해 벌써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죽은 지 3일 만에 보험사에 연락했던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언제쯤 받을 수 있어요? 미영의 서두르는 모습에 보험사 직원도 의아해했다고 해요. 순자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미영이 아들을 죽였다고 말이에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30년 동안 지켜본 미영의 성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것을 주고 아들까지 잃은 상황에서 마지막 존엄마저 짓밟힐 수는 없었거든요. 아들의 49제가 끝난 후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강남구의 한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0년간 차곡차곡 모아둔 증거들이 있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담당 변호사 이정민은 처음에는 의례적으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은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충분히 증여 철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한 증거가 이렇게 많다면요. 순자 할머니가 준비한 증거들은 놀라웠습니다. 30년간 미영이 했던 모든 막말들을 녹음한 파일들, 돈을 요구할 때마다 찍어둔 사진들,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증언까지 완벽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시골 할망구라고 욕하는 것도 다 녹음해뒀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엄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고 말하는 것도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시골에서 오신 할망구 같아요. 세상 물정도 모르시고 철수 오빠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간섭만 하시네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어요. 두 번째 증거는 미영이 받은 돈의 기록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30년간 미영에게 준 돈을 모두 기록해뒀어요. 1994년 생활비 명목 500만 원, 1995년 차량 구입비 800만 원, 1996년직 인테리어비 1200만 원, 1997년 사업 자금 2000만 원. 30년간의 기록을 모두 합치면 총 3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준 돈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어요. 이 모든 돈이 며느리 개인 용도로 쓰였습니다. 사업 자금이라고 받은 돈도 실제로는 명품 구입비였어요. 세 번째 증거는 이웃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30년간 미영의 행동을 목격한 이웃들의 증언을 모두 확보해뒀어요. 미영 씨가 시어머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큰 소리로 욕하는 것도 여러 번 들었고요. 시어머니를 시골 할망구라고 부르는 것도 들었어요.
철수 씨 장례식 때도 이상했어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라고요. 네 번째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미영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1년 전부터 미영의 행동을 의심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미영은 철수가 살아있을 때부터 김민수라는 남자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호텔에서 만나는 사진, 함께 여행을 가는 사진들이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둘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곧 자유로워질 거야. 철수가 죽으면 보험금도 20억이나 되고 아파트랑 상가 건물까지 하면 총 30억은 될걸?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네? 당연하지. 조금만 더 기다려. 이 대화는 철수가 죽기 한 달 전에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죽음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변호사님, 이 정도면 승산이 있을까요? 이정민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100% 승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민사소송을 넘어서 형사고발도 가능해요. 첫 번째 소송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여 철회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아들에게 준 5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되찾는 것이었죠. 법정에서 미영은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소리긴. 내가 30년 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제 다 밝혀질 거다.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억눌렀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잖아요. 모셨다고? 내가 언제 나를 모셨냐? 오히려 내가 내 하녀 노릇을 했지. 법정에서 순자 할머니는 30년간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재판장님, 이 여자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세요. 순자 할머니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영이 시어머니를 욕하는 음성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시골 할망구가 뭘 안다고 간섭해?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잔소리만 해. 철수야, 내 엄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는 상가 건물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송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며느리 사업 자금으로 내준 8억 원으로 산 상가 건물을 되찾는 것이었죠. 이 건물은 제가 사업 자금으로 받은 거예요. 사업 자금? 그럼 사업은 어디 갔냐? 돈만 받아먹고 사업은 안 하고 건물만 내 명의로 해놨으면서 순자 할머니는 미영이 사업을 핑계로 받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만 했다는 증거도 모두 준비해뒀습니다. 재판장님, 이 여자가 사업 자금이라고 받은 2천만 원으로 실제로는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여기 영수증이 있어요. 에르메스 가방 구입 영수증, 샤넬 옷 구입 영수증들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치명적인 고발이었습니다. 노인 학대와 사기, 그리고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었어요. 재판장님, 이 여자가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철수 죽기 전에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보험금 타려고 계획한 것도. 순자 할머니는 사설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미영이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함께 여행하는 사진들이었어요. 미영은 이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법정 소송이 시작되자 미영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파트와 상가 건물에 가압류가 걸렸어요. 팔 수도 없고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게 말이 돼? 내가 3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미영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거든요. 담당 변호사 박준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 상황이 매우 불리해요. 시어머니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명확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 화해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 이대로 가면 모든 재산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영은 화해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절대 안 돼요. 그 재산은 제 거예요. 제가 철수와 결혼해서 30년간 살았으니까 당연히 제 거라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웃들의 증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미영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김말순 아주머니는 20년간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목격한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미영 씨가 시어머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시골에서 온 할망구라고 욕하는 것도 여러 번 들었고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미영 씨한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했는데 바쁘니까 혼자 가세요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생신날에도 미영 씨는 친구들과 놀러 가더라고요. 생신상도 시어머니 혼자 차리셨어요. 두 번째 증인 박철호 아저씨는 더욱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철수 씨 장례식 때도 이상했어요. 미영 씨가 남편이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조문객들한테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영정사진에 소금 뿌리는 것도 직접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세 번째 증인으로는 미영의 옛 친구 이수정 씨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가장 치명적이었어요. 미영이가 결혼 전부터 철수 오빠 재산을 노렸어요. 시어머니가 돈이 많다고 자주 말했거든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한테서 돈 뜯어내는 방법을 자랑하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했어요. 곧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미영은 법정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수정이가 저를 질투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수정 씨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미영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이었어요. 시어머니 정말 짜증나. 언제 죽을까? 철수도 엄마 바락이라서 답답해 죽겠어. 내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것도 모르고. 바보들. 이 메시지들은 모두 철수가 살아있을 때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미영의 진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미영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아들의 죽음을 시어머니 탓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철수를 너무 스트레스 주셨어요. 맨날 돈 달라고 하고 간섭하고. 그래서 철수가 병이 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작 돈을 달라고 한 것은 미영 자신이었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이것까지도 예상하고 모든 증거를 준비해뒀어요. 재판장님, 이 여자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여자가 30년간 저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미영이 돈을 요구할 때마다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제출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 부족해요. 100만 원만 주세요. 어머니, 옷 사야 해요. 200만 원 필요해요. 어머니, 차 바꿔야 해요. 1000만 원 도와주세요. 모든 메시지가 미영이 보낸 것들이었어요. 미영은 데스프릿해졌습니다.
SNS에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미쳐서 저를 고소했어요. 30년 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피해자예요. 시어머니가 재산을 되찾으려고 거짓 증거를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역효과만 났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73세 할머니를 동정했거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 다 가로채고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영정사진에 소금 뿌린 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30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빌부터 살았으면서 배은망덕하네. 댓글들은 모두 미영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미영의 사회적 지위는 하루하루 추락했습니다. 그동안 명품으로 치장하고 부자 행세를 했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어요. 미영아, 우리 모임에 당분간 참석하지 마. 너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는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다면서? 정말 실망이야. 심지어 미영이 다니던 헬스클럽에서도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불편해한다고 하네요. 양해 부탁드려요. 더욱 절망적인 것은 생명보험금 20억 원마저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철수의 죽음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 것이죠. 보험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미영에게는 이 보험금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마저도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미영은 마지막으로 순자 할머니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73세 할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30년 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켜봤는지 알고 있냐? 순자 할머니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거든요. 미영과 불륜 관계였던 김민수도 돈이 없어지자 바로 떠나버렸어요. 미영아, 미안해. 나도 내 앞길이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는 같이 있을 수 없어. 모든 것을 잃은 미영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내 아들을 죽일 생각이었지? 순자 할머니가 꺼낸 마지막 증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영이 철수와 결혼하기 전부터 그의 재산을 노렸다는 증거였어요. 이게 뭐냐고 해봐. 순자 할머니는 30년 전 미영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철수 오빠는 돈이 많은 것 같아. 어머니가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상가 건물도 있대. 잘만 하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는 아들바락이니까 내가 잘만 하면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거야. 결혼해서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혼자 되면 자유롭게 살 수 있겠어.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22세 때 썼던 편지가 30년이 지나서 다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떻게 이걸? 내 친구 수정이가 직접 가져다 준 거다. 내가 결혼 직후부터 어떻게 말했는지도 다 들었어. 순자 할머니는 30년 동안 미영의 모든 인간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친구들에게 시어머니 욕을 하고 재산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지 계획을 말했던 것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시어머니 돈 뜯어내는 법을 자랑했어요. 눈물 좀 흘리고 딱한 척하면 무조건 돈 준다고 했거든요. 이수정의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아들한테도 엄마가 간섭한다고 거짓말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미안해서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했어요. 두 번째 폭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봐. 순자 할머니가 내민 것은 미영이 최근에 만나던 남자와의 대화 녹음이었습니다. 철수가 죽기 한 달 전의 대화였어요. 곧 자유로워질 거야. 보험금도 20억이나 되고 아파트랑 상가 건물까지 하면 총 30억은 될걸?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네? 당연하지.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 철수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심장에 무리가 갈 만한 일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미영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남편의 죽음을 계획하면서요. 더 충격적인 녹음 내용이 있었어요. 철수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문제야. 어머니만 없으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될 텐데. 그럼 어머니를 어떻게 할 거야? 우선 철수부터 처리하고 나중에 어머니는 요양원에라도 처박아 버릴 거야.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죽였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건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거다.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것을 참아온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세 번째 폭탄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철수가 죽기 전날 미영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였어요.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당신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아?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자. 그리고 다른 남자와의 일도 알고 있어. 제발 그만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이 보험에 가입한 것도 알고 있어. 왜 내 동의 없이 그런 걸 했어? 여보, 대답해줘. 나는 당신을 사랑해.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철수는 죽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영의 불륜도, 어머니에 대한 학대도, 재산을 노리는 속셈도 모두요. 미영의 답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시끄러워. 이제 지겨워 죽겠어. 빨리 정리하자. 어머니 일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보험은 내가 필요해서 한 거야. 뭔 문제 있어? 네 번째 증거는 미영이 철수를 독살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날 밤에 철수 음식에 무엇을 넣었느냐? 순자 할머니는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미영이 그날 낮에 약국에서 특이한 약을 구입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디곡신이라는 심장약을 샀더라. 이 약을 과다 복용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던데 미영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가 심장이 안 좋아서. 내가 언제부터 심장이 안 좋았냐?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으면서 약사의 증언도 있었어요. 미영 씨가 디곡신을 사면서 남편이 심장이 안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처방전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약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이상해서 기억에 남아 있어요. 다섯 번째는 미영이 철수 죽음 이후에 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철수가 죽은 다음 날 미영은 바로 보험사에 연락했어요. 남편이 급성심 장마비로 사망했어요. 보험금 청구하고 싶어요. 보험사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미영은 전혀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해요. 보통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충격을 받는데 미영 씨는 매우 침착했어요. 오히려 보험금 지급 절차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철수가 죽은 지 일주일 만에 미영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팔려고 생각 중이에요. 부동산 중개사의 증언도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전혀 슬퍼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오히려 빨리 팔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30년 동안 다 지켜봤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미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73세 시어머니에게 들통났던 것이죠. 법정은 순자 할머니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 8억 원짜리 상가 건물, 그리고 그동안 가로챘던 모든 재산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왔어요.
더 나아가 미영은 사기, 노인학대, 그리고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순자 할머니는 법정을 나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2024년 3월, 정확히 1년 후, 순자 할머니는 다시 강남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73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되찾은 것이죠. 미영은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불륜 남자친구 김민수도 공범으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철수가 편안히 쉴 수 있겠구나.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이 놓여 있었어요. 미영이 소금을 뿌렸던 영정사진은 새 것으로 바뀌었고 아들의 미소가 더욱 따뜻해 보였습니다. 엄마가 늦었지만 결국 해냈다. 내 아내가 얼마나 나쁜 년이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복수는 단순한 재산 되찾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미영은 철수가 죽은 후 주변 사람들에게 온갖 거짓말을 했거든요. 철수는 엄마 바락이라서 독립적이지 못했어요. 어머니한테 의존적이어서 제대로 된 남편 역할을 못했어요. 도박도 했고 술도 많이 마셨어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철수는 30년 동안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내를 믿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좋은 아들이자 남편이었어요. 이제는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증거들을 통해 철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거든요. 철수가 미영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가정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도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가 잘 모셔야지. 당신도 힘들겠지만 우리 함께 노력하자. 철수는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철수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가 이제야 알겠다.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뎠구나.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법원에서 미영에게 내린 판결문의 일부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피고인 최미영은 30년간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재산을 편취했으며 급기야 남편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범죄로서 엄벌에 처한다. 특히 피고인이 영정사진에 소금을 뿌리며 망자를 모독한 행위는 인간의 기본적 도덕성마저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영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되찾은 재산의 일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내놓았어요. 나처럼 자식한테 배신당하는 부모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순자 할머니는 시어머니 학대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고통을 겪는 어머니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어머니들, 우리가 참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해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73세 할머니가 악독한 며느리를 상대로 30년 만에 복수를 완성했다는 소식은 전국을 감동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자 할머니를 응원했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해요. 그런 며느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죠. 73세 할머니가 이렇게 용감하시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부정의가 척결되어야 해요.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제목은 73세,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였어요.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요. 미영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교도소에서 만난 다른 수감자들도 미영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남편을 죽인 여자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너 같은 년은 정말 인간이 아니야.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고도 사람이냐? 미영은 교도소에서도 왕따가 됐습니다. 한때 명품으로 치장하며 부자 행세를 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면회를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가족들도 연락을 끊었어요. 완전히 혼자가 된 것이죠. 가끔 철수 오빠 생각이 나요. 그분이 저한테 정말 잘해줬는데. 미영은 교도소 상담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일주기를 맞아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철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친구들과 동료들이 모두 와서 추도했습니다. 철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효자였어요. 회사에서도 후배들을 잘 챙겨주는 선배였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다니. 사람들은 철수를 기리며 미영을 비난했습니다. 그런 좋은 남편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정말 악독한 여자였네요.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철수도 편안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진실이 모두 밝혀졌으니까요. 가끔 철수 오빠 꿈에 나타나요. 교도소에서 미영이 다른 수감자에게 말했습니다. 꿈에서 오빠가 저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후회되나? 네. 정말 후회돼요. 그분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미영은 15년간 교도소에서 지내야 하고 출소한 후에도 정과자로 살아야 해요. 순자 할머니는 73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학대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면서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어머니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철수야, 엄마가 이제 진짜 마지막 일을 해야겠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영정사진에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계획해온 복수가 모두 끝났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자 할머니는 해냈습니다. 악독한 며느리로부터 모든 것을 되찾았고 아들의 명예도 회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 진실을 알렸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약자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순자 할머니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었어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이 저지른 죄들이 모두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노인 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시부모 마이너스 며느리 관계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당하고 학대받아서는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순자 할머니의 용기에 감동했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노인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75세가 된 지금 그녀는 여전히 시어머니 학대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들 철수의 영정사진은 이제 평안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해결해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미영은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2039년에 출소 예정입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65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과연 그녀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의 의미, 정의의 중요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힘에 대해서 말이에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참아온 73세 할머니의 복수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진정한 평안을 찾았어요. 철수야, 이제 엄마도 편안해졌다. 너도 저 세상에서 편히 쉬거라. 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이 긴 복수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요? 그리고 73세 할머니의 30년 복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